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27회 서승환입니다. 지금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I와 인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거창한 주제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깊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리한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일상생활의 용어같이 우리가 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크게 작게 우리 모든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연결을 시켜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서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이러한 연결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과는 달리 서로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야들이 전부 연결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초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AI,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눈부시고 인류의 생활에 특히 영향을 줄 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을 적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떠 있어가지고는 별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니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로봇에 인공지능이 장착되고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인간과 아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했을 적에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불행해질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AI가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AI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AI가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우리가 지배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AI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걸 이제 바둑을 두는 목적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된 거고요. 에밀리 하웰이라고 하는 것은 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개발한 거.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것은 렘브란트 화풍을 흉내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이점 관련해서 얘기할 적에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미 특이점에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처음에 이세돌을 하고 바둑을 뒀을 적에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인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기사가 알파고를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넘어섰고, 에밀리 하웰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하고 에밀리 하웰이 모차르트 풍으로 작곡한 곡하고를 청중들한테 들려주고 어떤 곡이 더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2대1 정도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이 더 아름답다는 결론은 났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준 거죠. 3분의 1의 사람은 에밀리 하웰이 작곡한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넥스트 렘브란트의 경우에는 렘브란트 그림을 화풍을 흉내내서 그림을 그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은 진위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잘 그린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거나 하여튼 뭐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약한 그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 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인류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증기를 이용을 해서 동력을 얻는 것은 이미 제임스 와트 이전에 여러 부분에서 적용이 다 되어 있던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이 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이게 범용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증기기관을 이용하면 어떤 분야든지 증기를 동력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범용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체적인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고 인류의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범용 기술이 중요한 것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 관련해서 닉 보스트롬이라는 분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은 2040년이 특이점이 될 그 확률은 한 50% 정도 된답니다. 근데 2075년이 특이점이 될 확률은 9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75년 정도의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인공지능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30년 정도 후에 나타날 확률도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75년 정도 되면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부터 한 30년쯤 지나면은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2100년 언저리가 되면은 사람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2100년이면은 굉장히 뭐 많이 남은 기간 같지만은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점이 일단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 아니면은 불행해질까라고 하는 것에 낙관론도 있고 물론 비관론도 있고 하겠습니다. 먼저 비관론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 비판이나 고려점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낙관론 쪽으로 결국은 이제 결론을 조금 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이점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비관론의 그 근거는 무어의 법칙에 근거를 대게 두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컴퓨터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매 2년마다 컴퓨터 용량이 또는 컴퓨터 기술이 2배씩 증가한다.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1, 2, 4, 8, 16, 32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기술의 진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은 일단 특이점에 도달하면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비슷하거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도달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 테니까 인간의 능력이야 뭐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그 격차가 커질 것이다. 격차가 커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그야말로 잉여노동력 비슷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단순한 일, 뭐 이런 것들만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이점이 도달하면 그것이 곧 둠스데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관론의
그 기본적인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보스트롬의 얘기에 따르면은 특이점이 한 2100년쯤이면 온다 그랬는데 이게 뭐 긴다면은 긴 세월이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세월이잖아요. 지금 한 뭐 7, 80년 후에 특이점이 온다 그러면 인간이 특이점 이후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 징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징조라도 있어야 그 특이점 이후에 둠스데이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지금 뭐 아무런 징조도 없고 우리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기하급수적이라고 하는 것에 치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그 징조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말이에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축구 경기장만한 그 풀장이 하나가 있다. 깊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 풀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고 1분 후에 2방울, 또 1분 후에 4방울, 또 1분 후에 8방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물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49분쯤 후에 그 풀장에 물이 꽉 찬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45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계산해 보면은 풀장이 한 7%쯤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정도 찰랑찰랑 물이 차니까 평온하겠죠. 아무것도 뭐 위험도 못 느끼는데 불과 4분 후에 풀장에 물이 꽉 차서 익사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적인 것의 치명성인데 여러분들이 그 2에 49승을 해보면은 100조가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암만 조금해도 100조 방울 정도면 꽤 되겠죠. 근데 그 1분 전에는 무려 50조 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결국 꽉 차게 돼서 익사하는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비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그 징조도 못 느낀다고 해서 이게 편안한 게 아니다. 이게 언제 이게 특이점 이후에 둠스데이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비관론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그 다른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 그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일단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관론의 근거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인데 정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 많은 경우에 성장 곡선을 따라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S자형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성장, 생명체의 성장이라는 것이 S자형 곡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의 키가 어떻게 커지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 때 물론 무럭무럭 자랍니다만은 키가 뭐 몇 센치 커지냐 그러면 불과 뭐 몇 센치씩 못 크죠. 좀 어렸을 적에는. 그러다가 사춘기에 되면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다음에 더 이상 크지 않죠. 더 이상 크지 않고 이게 그 정체되는 뭐 그러한 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명체하고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성장 곡선, S자형 곡선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도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도시화율이라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총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도시에 사느냐 하는 게 도시화율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소득이 높은 수준이든 낮은 수준이든 그 나라의 경제체제가 어떤 경제체제이든 어디에 위치하고 있든 인구가 많든 적든 도시화의 추세를 보면 수백 년에 걸친 추세겠죠. 이게 S자형 곡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시화가 시작되기 시작한 처음에는 수백 년 동안 거의 도시화가 증가하지 않다가 도시화율이 어느 시점이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정체되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모여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S자형 곡선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S자형 곡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술이 급격하게 눈부시게 진보하는 그런 구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게 뭐 세세 몇 년이 계속 그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기 마련이라는 건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2007년 언저리에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적엔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 진보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을 뭐 지수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S자형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S자형 곡선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역설을 생각해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도 결국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인간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뛰어넘기는 어렵다 애시당초라고 하는 것 중에서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가 있고 사람이 잘하는 거가 있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모든 측면에서 사람보다 우월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이 바둑을 잘 두게 만들 수도 있고 인공지능에 딥러닝을 시켜서 IQ 테스트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은 그거 어렵죠. 바둑 잘 두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IQ 테스트는 뭐 타고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잘 받기 쉽지 않고 뭐 이런 건데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수건을 차곡차곡 개킨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서빙한다든지 이런 거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데 인공지능한테 그거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는 일이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우월해진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폴라니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이걸 알까 모를까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안다고는 특별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체화돼서 자기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자기의 의식 속에 불현듯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화를 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모듈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장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바둑을 잘 두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1살 남짓한 그 어린 아기가 그 걸음마를 막 배워서 뒤뚱거리면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거 그거를 모듈화 시켜서 인공지능에 넣어서 똑같이 해봐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 별거 아닌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폴라니의 역설에 의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고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에 다 체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공지능에다가 로봇을 합한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적에 도대체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적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는데 생산 요소는 크게 노동하고 자본으로 대별을 하거든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이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라든지 하여튼 노동력 이외의 모든 생산 요소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본재죠. 그러니까 생산함수에 자본재로서 들어가는 거가 되고 이 자본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본재가 노동에 대해서 대체재냐 보완재냐 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재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를 할 것인가 그래서 노동을 축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이 같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이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인간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 중요한 일, 부가가치가 높은 일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이 다 하게 될 것이고 인간은 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으니 이게 뭐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때 이제 기계가 막 이제 발명이 되고 요소요소에 쓰이니까 기계를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죠. 그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하고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러한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야, 이게 기계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은 모든 그 가치 있는 일들은 전부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뭐 힘이 기계에 비해서 뭐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사람의 노동력을 쓰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량 실업이 일어나게 되고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전부 때려부시자. 뭐 이렇게 됐었죠. 그게 이제 러다이트 운동인데 지금 똑같은 것이죠. 자,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인간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대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은 그렇죠. 근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인간이 비참한 처지에 빠졌냐면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생활 수준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죠. 생활 수준이 훨씬 높아졌죠. 경제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한, 그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인당 그 소득이 말이죠. 어떻게 그 소득으로 환산했는지는 뭐 사적으로 어떤 분이 그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그 수만 년의 기간 동안에 2배쯤 증가했대요. 2배쯤 증가했는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한 100년 동안에 그게 뭐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엄청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훨씬 더 풍족해졌다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볼 것이냐, 다이내믹스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기술 발전이 일어나서 뭐 기계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직업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직업이 훨씬 더 많이 생겨서 사람들의 고용 기회, 그리고 사람들이 고부가 가치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은 오히려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경제학에서 그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노동을 딱 대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다. 이거는 다이내믹스로 보게 되면은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인가. 구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구매력이 저하가 되면은 뭐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구매력은 더 저하될 것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겠죠. 악순환이 돼서 하여튼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구매력이 저하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매력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이런 논리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논리냐면은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은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인 자본재를 가지고 있는 계층, 소위 자본가 계층은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한다 그러면 노동자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본가 계층, 고소득 계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 계층은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될 거냐면 경제학에서 한계 소비성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고소득 계층일수록 한계 소비성량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늘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줄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가 줄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매력이 감소가 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것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그 왜 그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동의 증가율,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죠. 그걸 조금 보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자본 증가율,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증가율.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율이거든요. 생산성 증가율이어서 이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 성장률은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해서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인간 노동력의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외과적인 수술을 할 적에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면은 훨씬 더 뭐 이렇게 수술 부위도 작고 실수도 적고 뭐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보완제적인 역할을 강하게 함으로 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구매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구매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력 저하도 우리가 뭐 물음표를 달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의 효과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에 뭐 이게 그 실업이 발생을 하든지 구매력이 저하가 되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또 중앙은행이 경제정책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매번 주요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걸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정책의 역사를 볼 적에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점점 더 세련된 정책을 쓰게 마련인 거거든요. 최근에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굉장히 큰 엄청난 임팩트를 그 경제에 줬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아닌 기간에 이거를 벗어났잖아요. 임팩트의 크기로 보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929년도에 대공황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대공황 때는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극복을 한 거가 배운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사례에서 배워서 적절한 경제 정책을 씀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경제에 어떤 그 충격을 줬을 적에 그 경제 정책사 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겪었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적절한 경제 정책을 사용해서 그것을 또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AI 플러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제인데 이 자본제가 굉장히 어떤 그 독특한 자본제로서 생산성 증가에 기여를 하고 그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그 인간의 그 복지를 오히려 그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대량 실업 관련된 얘기는 이런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지배당할 것이냐, 우리가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것이냐, 지배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면은 일단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을 그 유기체의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체니까 유기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논리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유기체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면은 설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그 설명한 그 방식인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유기체 알고리즘, 정보 처리하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구에 현존하는 무기체를 포함해서 무기체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이 지구를 지배하고 현재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알고리즘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인간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지능과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약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월한 부분도 있고, 아마도 범용 인공지능도 지능의 측면에서는 인간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행동, 논리 구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면 초월할 수 있겠죠. 당연히 초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인간은 지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지능 플러스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관계가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인식하는 관계가 이제 이게 의식인데, 그러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식을 인공지능에 탑재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전부 쪼개서 모듈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듈을 전부 인공지능에 탑재를 해서 그 모듈들을 요거를 결합을 하면은 인간의 어떤 의식이 발현이 되는 거고, 요거를 하면은 어떤 의식이 발현이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의식의 예로서 한 가지 들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을 감상한다. 음악을 감상하면 아름다운데, 바이올린 독주를 들어도 아름답고, 오케스트라를 들어도 아름다운데, 다르죠? 아름다움에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을 듣는데, 그게 누가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그거를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굉장히 릴렉스한 상태에서 듣는 경우하고, 일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경우하고 다르죠. 전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모듈화를 해서 인공지능에 탑재해서 요거를 하면은 인간이 이런 의식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은 인간의 저런 의식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금방 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어떻게 또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음악? 그럼 아름다운 거 하나만 딱 탑재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미묘하게 차이를 낳는 거가 인공지능한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거냐 하면은 이렇다는 거죠. 인간이 늘 논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아집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거 너무하다, 저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외로 역사상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예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흉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의식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거를 자본제로 보든 아니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복지가 향상이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더 많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터미네이터가 이게 미래에서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접어두고,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달을 우리가 즐기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하는 거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생명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소위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인 변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호르몬의 생성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선순환으로 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하더라도 현재를 당당하게
현재를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밝은 그 미래와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